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관세법 관련된 이제 수출입 통관 과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세법 기본 이론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이제 관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부분하고 그리고 관세법 자체의 이제 개요 부분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법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뭐 어느 책이나 그렇다시피 이제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로 처음 페이지 넘겼을 때 거기는 다 이제 뭐 용어의 정의, 범위, 개념 뭐 이런 게 먼저 나오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의외로 지금 저희 시험 문제 1번에서 2번 사이에 이 관세에 대한 개념 그리고 관세법의 개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좀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알아놓으시면은 이제 처음에 기분 좋게 아는 문제로 이제 출발을 하실 수 있겠죠. 문제도 보통 한 1번에서 2번 정도의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관세죠. 자, 관세. 우리 세금의 종류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현재 수입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없어도 돈이 막 계속 빠져나가죠. 사람이 숨만 쉬어도 돈 나간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직장인들이 가장 애달프게 납부해야 되는 금액들, 이게 이제 세금인데 관세는 사실 거기에는 들어있지는 않죠. 관세는 좀 특별히 어떠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부과가 되는 그런 세금이에요. 자, 관세에서 이제 요 관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어떠한 데 부과가 되느냐? 이 관이 이제 관문을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이제 어떠한 이제 보통 지금 이제 배, 항공기 이렇게 이제 무역을 하는 게 통상적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뭐 말 타고 마차 끌고 가면서 이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형태였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시대 때나 뭐 그 앞서서도 뭐 이제 중국 같은 데로 이제 무역을 하려면은 엄청 이제 육로를 열심히 갔죠. 예, 물론 또 그때도 배는 있었어요. 예, 일본으로 거래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중국으로 거래를 할 때도 그렇고 배를 이용하기도 했고 이제 육로를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때 이제 뭐 해상으로 나가든 육로로 나가든 이 물건이 나갈 때 어떠한 물건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문을 넘어갈 때 납부하는 세금 예전에는 그래서 통행세의 개념이었었죠. 자, 그러한 이제 세금이 이제 관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뭐 국경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희 국경선이 헌법에 정해져 있죠. 국경선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 그럼 국경선을 넘어갈 때 납부하는 게 관세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국경선과 관세선이 일치는 해요. 하지만 이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 관세선이라는 건 국경선과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부에 관세가 일부 보류되어 있는 장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포함한다면 관세선이라는 거는 일부 이제 이런 구역들이 좀 있다라는 거. 뭐 안에도 이제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긴 해요. 이런 거 이제 보세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세라는 건 이제 관세 납부가 보류된 그런 구역이라고 해서 아직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세 구역들 때문에 이제 관세선과 국경선이 엄밀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좀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관세라는 건 이제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고요. 좀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관세선을 통과할 때 납부하는 게 이제 관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관세선을 통과하는데 정확한 목적이 있겠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이 무역행위, 이 무역행위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게 정확하게 이제 관세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가자면 이제 무역할 때 무역 대상품이 있겠죠. 그래서 그 대상품에 대해서 이제 부과가 되는데 대상품이라는 건 유체물도 있고 무체물도 있죠. 근데 사실상 무체, 눈에 보이지 않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현재는 과세 물품인 물건에 대해서, 유체물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무체물에 대한 과세가 가끔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기. 전기는 사실 뭐 번쩍번쩍 스파크 튄다고 해서 그게 전기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기는 보통 이제 무채물 쪽으로 들어가는데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 에너지라는 부분도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이제 권리 사용료. 권리 사용료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옷 같은 거 쇼핑하러 가시면은 이제 브랜드 같은 것들 좀 보시죠. 그래서 옷을 샀는데 브랜드가 붙어 있어. 자, 브랜드가 붙어 있는 옷과 그렇지 않은 옷, 아무리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달라지죠. 브랜드가 붙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그러한 가치 부분들,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권리
뭐 예를 들면 누가 발명한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쓰려면 특정 기술 사용료를 내야 돼.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권리 사용료라고 이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권리 사용료라는 부분은 얘 자체 단독으로는 과세가 안 돼요. 그렇지만 얘가 물품에 이렇게 체화되어서, 유체물에 체화되어서 그 물품을 구성하는 가치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이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건 유체물에 대해서만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끔 예외적으로 무체물도 과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체물 과세되는 건 굉장히 간접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다라고 보시고 유체물에만 과세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요 정도 이제 보셨고요. 자, 그다음 이제 관세의 성격 부분이 나와 있는데 관세의 성격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요하다기보다는 관세만 갖고 있는 좀 이상한 특징이 있죠.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세라는 부분은 이제 국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국세다라는 건 그냥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세다라는 부분.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간접세, 소비세 얘를 좀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간접세다, 소비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요 무역을 할 때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부 의무자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 원칙적으로는 화주이고 더 자세하게는 우리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화주가 관세를 납부를 해요. 자, 이 납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가 그냥 자기가 물건을 그냥 쓰면은 그냥 그대로 소비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소비 행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썼어. 그럼 자기가 그냥 그 관세라는 소비세를 부담한 거죠. 근데 이제 무역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수입자가 있으면 이 수입자가 가지고 와서 이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죠. 판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성격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자, 수입자가 물건을 샀어요. 자, 이 사람이 관세를 부담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을 해요.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A라는 도매자한테. 자, 도매상한테 물건 팔 때 판매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사람이 수입 가격 있죠. 수입했을 때의 가격. 자, 얘에다가 자기 마진을 한 10% 붙였다. 10% 마진 붙였다. 나는 그래도 10%는 벌어야지 하면서 이 무역을 시작했어. 그렇기 때문에 10%의 마진을 붙이겠다라고 해서 이대로 넘겨. 자, 그러면 관세만큼은 어떡하나요? 마진에서 다시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통을 할 때 마진 10%를 남기겠다라고 마음먹은 이 사람은 이 관세라는 부분을 마진에다가 부담시키는 어떤 비용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걸 원가로 넣어요. 원가. 그래서 관세를 포함해서 물품 가격을 형성하고 거기에 플러스 자기 마진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 가격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는 국내 유통 판매 가격에다가 포함시켜서 관세를 포함시켜서 이제 보내는 거죠. 자, 그럼 관세는 어떻게 됐어요? 얘가 납부는 했지만 이 물품 가격을 타고 A라는 사람한테 넘어갔죠. 전가가 됐죠. 자, 이 사람이 또 이제 B라는 소매상한테 팔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물품 가격 안에는 관세가 당연히 포함돼서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원가 아래로 판매할 일은 없으니까 결국 이 안에 녹아있는 관세를 포함해서 판매 가격을 책정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는 B에게, B는 또 이제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관세를 판매 가격에 녹여서 팔겠죠. 자, 그럼 관세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입자가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납부는 하긴 했지만 이 유통망 구조를 따라서 물품 원가에 녹아서 물품 판매 가격에 녹아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까지 전가가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관세라는 건 이러한 가격 구조 속에서 최종적으로 그 물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한다라고 해서 관세는 결국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한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관세 부담을 한 건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죠. 그 물품 가격 안에 녹아서 그 물품을 갖기 위해서 관세를 포함한 물품 가격을 냈죠. 사실 얼마가 관세가 들었는지 소비자는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부담을 했어요. 자, 부담자는 여기 있고 실질적인 납부자는 요 수입자가 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가 납부는 했지만 얘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간접세다. 그래서 간접 소비세다라는 성격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세와 소비세 같이 묶어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세다라는 얘기가 있죠. 보통세. 보통세의 반대는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세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재활용 분담금. 이건 분담금이구나. 세금이 아니고.
담배세, 이게 가장 보통 담배세나 주세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담배세 같은 경우에는 담배세를 걷어서 그 세금 어디다 써요? 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세금을 걷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게 재정 수입이 되느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 재정을 쓸 때 어디에 쓰든 간에 그냥 국가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디에든 쓸 수 있는 금액이냐라면은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보통세예요. 근데 세금을 부과했어. 근데 그 세금은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은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써야 돼라고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정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재정의 큰 이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세금인 만큼 이제 보통세의 역할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국정 운영이 될 때 이러한 세금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세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대물세다. 대물세라는 건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유체물에 부과한다.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대물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관세의 기본적인 성격 부분들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간접소비세다. 그래서 관세의 실질적인 담세자는 뭐 수입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일부는 맞지만 사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좀 틀린 내용이 돼요. 그래서 관세는 부담자와 납부자와 담세자가 이제 틀리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입자와 실제 소비자 간에 이제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을 좀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관세 종류가 나오죠. 관세 종류는 일단은 우리 방금 무역 요 얘기했었는데, 자, 아까 이제 수입 행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자,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 관세다라는 거 우리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자, 그다음 수출하는데도 관세를 낸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이 수출세가 부과가 되는 일부 국가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 관세선을 넘어올 때 그 물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 이건 이제 수입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외국으로 내보낼 때는 세금을 안 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 이제 통과세다. 통과세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따로 부과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과세가 부과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통과세 부과가 안 되고 통과세라는 개념이 지금 국제무역이 활성화된 이 시점에서는 환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나라로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운송수단을 바꿔서 싣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 거기서 이제 수입이든 수출이든 일어나진 않았지만 환적이라는 그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일은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그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그걸 이제 통과세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세 없고 통과세도 없고 수입세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지문으로 구성돼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러한 수입이라는 부분을 이제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나눠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 종가세, 그다음 종량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보시다시피 세금은 세금인데 종가래요.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 그다음 앞에는 양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부과하는 것. 종가세라는 건 이제 물품 가격이 얼마냐?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이야? 관세가 8%야. 그러면은 10,000원에 8%인 800원을 이제 내는 거죠. 관세로. 그렇게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계산하는 것. 그게 이제 종가세입니다. 자, 종량세 같은 경우에는 자, 물품 뭐 들여왔어? 이거 이렇게 긴 거네. 자, 총 몇 미터야? 30미터입니다. 자, 미터당 10원씩 관세네. 그래서 미터당 10원이니까 30미터면 300원에 이제 관세를 내는 거죠. 그러한 길이, 중량 또는 포장 개수 등등 어떠한 양적인 수치, 셀 수 있는 것, 그것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로 종량세예요.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두 개 중에 둘 중에 더 높은 걸로 내라고 하는 게 선택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했을 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택세라는 게 있고, 선택세가 있으면 좀 악마 같은 것도 있죠. 복합세라고 해서 저거 두 가지 계산 일단 해. 자, 그거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해서
납부하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제 복합세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이제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없고 선택세는 우리 농산물 쪽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종가세와 종량세 중에서는 종가세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죠. 종량세는 거의 없습니다. 네, 종량세 거의 없고 종가세가 압도적으로 많다. 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선택세가 이제 일부 농산물에만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관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죠. 이제 관세 장벽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래서 관세가 이제 우리 자유무역주의에서는 이제 우리 지금 FTA를 원산지 관리사를 하고 있지만, 자유무역주의 속에서는 관세를 낮춰서 점차 없애는 방향을 이제 추구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라는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있고 특히나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관세가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자, 그런 자유무역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산업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바로 관세라는 거죠. 관세가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농산물 시장들을 좀 어느 정도 보호해주기 위해서 거기에는 굉장히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좀 보호 장벽을 치고 있죠. 관세가 높아진다는 건 그 높아진 만큼 세금, 아까 이제 우리 간접 소비세 이야기하면서 관세는 물품 가격을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관세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물품의 유통 판매 가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국내 판매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가격이 높아져 버리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 물품이 더 생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수입 금지 조치 이런 식으로는 이제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인 장벽을 쳐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의 역할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면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관세법 개요 부분, 관세법을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이제 관세법의 목적입니다. 관세법의 목적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관세의 부가와 징수 부분들 그리고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관세는 제가 앞에 이제 OT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관세법이라는 거를 크게 잘라놓으면 앞에서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뒷부분에서는 실제 수출과 수입에 대한 통관 절차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과세 징수와 통관 절차 부분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 목적에서도 이러한 관세 부과와 징수 그리고 통관에 대한 적정성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잘 하겠다라고 하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관세 수입을 이제 적정히 확보하는 것 요게 이제 목표죠. 관세 수입을 확보하고 결국 그렇게 확보된 수입은 이제 재정으로 편입이 돼서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 거창한 목적을 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세법의 목적 위에 이제 한 줄 좀 넘네요. 한 줄 좀 넘는 이 목적도 좀 알아두세요. 이것도 이제 가끔씩 보기로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관세법의 목적 정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관세법의 성격으로 넘어가면은 관세법의 성격 첫 번째 조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데 당연히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법은 다 조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라는 부분. 조세라는 건 이제 세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세는 꼭 법률주의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세 법률주의.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관세라는 부분 아무리 우리가 이제 무역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라고 한다지만 자 관세를 얼마를 부과할 건지 뭐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부과 안 할 건지 자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과세 형평이 어긋나게 되고 누군가는 불만이 생기고 누군가는 안 내려고 길을 쓰는 이러한 작태가 벌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부분 특히나 이제 이게 누군가의 수입자나 또는 소비자나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러한 재산권의 침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 이 관세를 부과할 때는 정확하게 법에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할 건지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법률로서 정해놓고 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걷어들여라, 징수를 해라 라고 정해놓는 것. 그게 바로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법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관세는 조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건 이러한 부가와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는 법령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관세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했었죠. 이제 조세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했으면 뒤에 이제 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통관 절차법석. 요거는 이제 법령들이 어떠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절차를 안내해주는 안내문 같은 법령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통관 절차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건 이제 요거 우리 통관을 할 때 어떠한 절차로 움직이는지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통관법적인 성격이 있다. 요거는 이제 목적에서 따온 굉장히 일반적인 관세법상의 성격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들은 이 관세법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형사법적 성격, 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쟁송 절차법, 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자, 이게 왜 특징이냐 하면 자, 우리 형사 사건 어떻게 다뤄요? 형법이 있죠. 형법이 따로 있고 그 형법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하거나 뭐 모든 이제 과정들이 거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뭔가 내가 이제 부당한 침해를 당했다, 부당하게 지금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쟁송하는 것, 그런 건 소송법에 이제 또 따로 있어요. 뭐 그 형법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별도로 법령들이 있죠. 그래서 형 집행과 관련된 법령들은 별도로 다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관세법이 왜 이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 적어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잘못이라는 이제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죠. 자, 그러한 관세법을 위반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 그거에 대한 처벌, 형법 그런 데 가지 마. 우리 다 갖고 있어. 관세법 안에서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관세법에서는 적어도 수출입, 무역과 관련된, 특히 관세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 부분들은 관세법 안에 모든 조항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이러면 안 돼, 안 돼, 라는 거 다 다루고 있고, 했어? 그렇게 했으면 나 이렇게 너 처벌할 거야 라는 처벌 규정들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관세법에. 그래서 형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쟁송절차법. 자, 뭔가 권리 침해당했어?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너의 부당함을 주장해라 라고 이 쟁송, 뭐 심사청구라든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전부 다 관세법 안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령들이 있는 건 이 관세법에 없는 절차를 따질 때는 그쪽으로 가겠지만 여기에 웬만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관세법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굉장히 큰 특징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세법 뭐 밀수에 대한 처벌 부분들은 뭐 형법에 의한다. 이런 부분들 이제 다 틀린 말들이죠. 다 관세법에 따라서 처벌한다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지금 FTA 많이 체결했죠.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 부분들을 이제 많이 체결을 했는데, 자, 그러한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부분들, 물론 우리 이제 FTA 같은 경우는 FTA 관련 특별법이 따로 있죠. 이제 관세법 안에서 다 규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따로 법령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 좀 그런 협정 부분들의 일부는 또 역시 관세법 안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국제 조약이나 협정 부분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떠한 절차나 또는 이제 관세 징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관세법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 조약이나 협정 부분들이 그대로 법령에 들어온, 즉 국제적인 법령 효과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은 이제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서 이제 많은 조항들을 관세법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거 외에 뒤에 가면은 이제 덤핑 방지 관세라든지 또는 상계 관세 같은 것들 다 WTO 협정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부분들을 우리 관세법 안에서도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면 국제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이 과목 HS 있죠. 그래서 HS 부분들도 국제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WCO 가입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HS 체계를 우리나라도 이제 쓰고 있는 건데 그 HS가 관세법 별표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역시 관세법 안에서 그런 품목 분류 부분들도 다루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로 미뤄보아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세법적인 성격 이 정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 밑에 내려가면 관세법 적용의 원칙이라고 있죠. 관세법 적용의 원칙 부분들은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조세법률주의 얘기했죠. 자, 법은 이렇게 잘 규정을 해놓고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청 생뚱맞게 쟤는 저렇고 얘는 이렇고 이상하게 법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법, 법조항을 운용을 할 때 또는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아까 관세법 목적했죠. 네, 과세, 부가징수를 적정히 한다, 통관 절차를 적정히 한다. 이걸 이제 적정히 하려면 그러한 목적에 맞춰서 법도 해석을 해야 된다. 즉 한목적성에 맞춰서 법령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해석할 땐 정말 네 멋대로 해석하고 누구 좋을 대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또 법의 목적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아까 요 조세 법률주의 요게 잘 지켜지도록 원칙까지 이제 개정을 해놓은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죠.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용어 그대로 소급이라는 건 법을 어떻게 적용한 시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시점부터 시간이 쭉 지났어요. 시간이 쭉 지났는데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야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요게 이제 소급이죠. 근데 이제 과세라고 하니까 이때 이제 관세를 내가 그때 법령에 맞춰서 뭐 5천만 원을 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 와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야 그때 법 잘못 적용했네. 너 이거 5천만 원 낼 게 아니고 1억 냈어야 돼. 내라. 갑자기 뒤에 와서 이러는 것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 법을 적용할 때 누가 봐도 이견이 없었고 뭐 과세관청에서 봐서도 납세의무자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했는데 뒤에 와서 갑자기 그 해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그러한 법령을 나중에 누가 와서 갑자기 막 누가 깃발 꽂고 와가지고는 야 내가 해석하니까 그게 틀렸더라라고 외친다 한들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넘어온 그거는 이제 이렇게 소급과세는 안 된다. 물론 이때 시점 이후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소급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적용하는 거 말고 요런 거 있죠. 이때 이 5천만 원을 내기 위해서 납세의무자가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법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요 시점에 와서 그걸 발견했어. 자, 그러면은 그걸 발견한 이 시점에 옛날 법 과세를 못한다? 거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가장 이제 법이 일반적으로 제대로 다 적용됐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법 목적이라든지 법 해석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제대로 다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누가 들여다보니까 아,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다른 해석이 나왔을 때에 소급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거지. 이때에도 제대로 얘가 자료만 제대로 냈다면 얘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만 밝혔다면 분명히 이제 다른 과세가 가능했었던 그런 상황이라면 즉 위법이나 어떤 위법 행위들이 있었다면은 그때에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 가능하다. 이건 이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이제 이러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에 대해서 나중에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써 앞서서 이미 적용된 법을 뒤엎을 수는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신의성실의 원칙, 세관공무원 재량이 한계의 부분이 있는데,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신고. 여기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요거 이행할 때는 자, 그냥 다들 그냥 우린 다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선설에 입각해서 우리 다 착한 사람이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제대로 잘 해라.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요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근데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 보통 이제 납세를 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줄로 많이 아는데, 사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요거를 감독하는 역할을 가진 세관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이제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 기본적인 개념은 누구나 다 머릿속에 알고 계실 테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납세의무자와 세관공무원 둘 다 적용되는 것이다. 요거는 좀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이제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라는 부분은 아까 이제 법 해석할 때 법의 한목적성에 맞춰서 해석하라라는 이야기를 잠깐 앞에서 했었죠. 이제 관세법을 해석할 때 요게 이제 법이 아무리 디테일하게 잘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해석이 좀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한 순간 어떻게 판단할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걸 이제 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량을 할 때 아무리 그렇게 세관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막 남용하거나 누구에게만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입니다. 사실 이제 요거는 앞에 이제 법의 한목적성, 관세법의 대목적 거기에 맞춰서 재량권도 행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그게 이제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관세법에 대한 이제 해석 원칙 부분이었고요. 근데 마지막 내국세 부과와 징수 부분까지만 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자, 내국세라는 부분을 보시면 내국세가 있고 그리고 관세가 있다. 이 내국세 개념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있을까요? 부가세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개별소비세, 다음 뭐 주세, 다음 농특세, 교육세, 그 밖에 이제 등등등이 있는데, 자, 이 내국세라는 걸 지금 왜 여기 언급을 드리냐 하면, 자, 관세를 부과할 때 기본적으로 관세와 함께 부과가 되는 세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가세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기본적으로 세트예요. 근데 이제 부가세 부분은 사실 관세법에서 그 부가세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법령 조항들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다만 그 부가와 징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죠. 그래서 부가세율 이런 부분들로 관세법에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부가세법에 따로 있죠.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세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세도 부가세법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막 이제 굴러가도록 되어 있는 하나의 세금인데, 자, 이 부가세를 관세와 왜 같이 엮느냐? 수입을 할 때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데, 어쨌든 수입이라는 부분 행위는 한 번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관세청에서 관세 부과하고 국세청에서 부가세 부과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면 좀 불편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수입 행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관세 플러스 부가세 부분까지도 다 세관에서 관세청에서 다 부과와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국세 일부도 같이 이제 부과가 되고, 자, 그 물품에 이 개별 서비스, 주세, 농특세, 교육세 이런 부분들은 모든 물품에 부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관세와 부가세는 사실 무세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물품에 다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세트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 개별 서비스는 이제 특정 사치품들에만 좀 부과가 되는 것들이죠. 주세는 술에만 부과가 되는 거고, 그 밖에 교육세나 농특세는 이러한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들에만 이제 부과가 되는 그러한 세금이다 보니까 얘네는 등장한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부과가 된다면 얘네들도 같이 이렇게 다 부과가 돼요. 즉 관세 수입할 때 물품에 관세가 부과될 때 같이 부과해야 되는 내국세가 있다면 그러한 내국세 부분들도 다 세관에서 같이 부과와 징수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가세 부분들 다 부가 징수할 때, 부가세, 그 밖에 내국세를 부가 징수할 때, 그럼 법령은 어떻게 할 건데, 자, 부가와 징수 관련돼선 무조건 관세법이야. 너네 개별 법령에서 뭐 어떻게 다루고 있든 간에 다 내국세 징수할 때 수입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국세는 다 관세법 따라서 징수할 거야. 이렇게 돼요. 관세법 우선 적용. 관세법 여기서는 대빵이에요.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특히 수입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관세법이 우선 적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관세법과 내국세법이 다르게 적용돼 있으면 관세법이 우선한다. 그래서 관세법 우선. 만약 관세법에 없는 규정이 있다라면 그때는 관련 내국세법들을 다 따라가죠. 그래서 이때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세도 관세청에서 이제 세관청이 부과 징수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과 관세법상의 어떤 규정이 상충된다면 이때에는 관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통 한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 기본적인 내용,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세의 성격 중에서 간접소비세 부분, 그리고 관세의 종류에서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종가세가 거의 대부분 부과되고 있다.
다음 관세법의 성격에서는 형사법적인 성격과 쟁송 절차법적인 성격이 있다. 이거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좀 잘 알아놓으시고요. 관세법 적용의 원칙은 뭐 크게 나올 만한 건 없는데 신의성실의 원칙 부분에서는 세관 공무원도 이 원칙은 적용받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 언급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 이제 내국세 관련해서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세도 같이 세관이 부과 징수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이제 상충될 때 관세법과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관련 법이 상충될 때는 관세법이 우선한다. 이런 좀 중요한 포인트들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내용들도 잘 정리해 놓으면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됐을 때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용어의 정의, 수입과 수출 이런 용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다시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